한국이 우릴 배신할 줄이야. 주한미군과 합동 프로젝트를 하던 와중 충격적인 사실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을 이용하려던 미국이 오히려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날 아침 펜타곤 3층 1인 제 사무실에서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서 레베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굳어있더군요. 국방장관 직속 특별위원회에서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다고 알려주면서 한국과의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프로젝트 관련해서 즉시 참석하라는 지시였다고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런 급작스러운 소집은 보통 좋은 소식이 아니거든요.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2배는 길게 느껴졌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제 발걸음 소리를 완전히 삼켰지만 가슴속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무거운 참나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15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 회의와 달리 웃음소리나 가벼운 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고 그 무게감이 어깨를 짓눌렀죠. 국방차관 로버트 헤인즈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회의를 시작했어요. 데이빗, 자네가 담당하고 있는 KF-X 공동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의회 군사위원회에서 왜 한국과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흐린 봄 하늘이 보였습니다. 마치 제 앞날처럼 우중충하고 불안했어요. 공화당 소속 군사위원회 위원인 톰 윌슨 의원이 더욱 구체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F-22와 F-35라는 세계 최고의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한국과 손잡고 새로운 전투기를 개발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거든요. 게다가 핵심 기술 유출 우려도 있고 한국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어요. 민주당 소속 제임스 크로포드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독자적인 무기 수출 증가를 보면 오히려 미국의 경쟁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고 우려를 표했어요. 폴란드나 호주 같은 전통적 미국 무기 고객들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말이죠. 공군 참모총장 마크 스미스 장군은 더욱 날카로운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의 KF-21이 우리 F-35와 경쟁 관계에 있는데 우리가 굳이 경쟁자를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더 심각한 건 공동개발 과정에서 우리의 핵심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국방부 기술 담당 차관 리사 존슨이 더욱 직접적으로 문제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와 동등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자칫 일방적인 기술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어요. 그 순간 로버트 차관이 새로운 제안을 꺼냈어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되 한국 측의 실제 기술 수준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는 거였죠. 이는 양국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결정이면서도 동시에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현실적 해결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우려를 이해했지만 동시에 불편함도 느꼈어요. 한국과의 협력이 과연 이렇게까지 회의적으로 바라봐야 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고위급 회의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겼어요. 15년 국방부 프로젝트 매니저 커리어 동안 이런 복잡한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의회와 국방부 고위층의 우려가 일리 있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한국 방산업체들의 최근 동향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의 KF-21 개발 현황과 한화 시스템의 AESA 레이더 기술 그리고 LIGNX1의 전자전 시스템까지 자료를 뒤지면 뒤질수록 제 안의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어요. 그 와중에 한국 측에서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을 위해 다음 주에 대표단을 파견하겠다는 공식 연락이 왔다고 알려주었어요. 카이 부사장을 포함해서 총 12명의 기술진이 온다고 했어요. 저는 마침내 한국의 진짜 실력을 직접 확인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주 월요일 오전 10시 펜타곤
VIP 회의실에서 한국 대표단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묘한 긴장감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카이 부사장 김태형을 비롯해서 12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한 줄로 서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미묘한 경계심 같은 게 느껴졌달까요? 김태형 부사장이 유창한 영어로 인사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뭔가 다른 계산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단순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회의 중간에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국팀이 따로 모여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한국말이라 무슨 내용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들의 표정과 몸짓에서 뭔가 비밀스러운 논의가 오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수석 엔지니어인 박민수라는 분이 다른 팀원들에게 뭔가 중요한 지시를 내리는 듯 했어요. 그날 오후 공식 만찬이 끝난 후 저는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국 팀 중 몇 명이 구석진 소파에 모여 앉아서 노트북을 보며 뭔가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나가는 걸 보자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자연스럽게 다른 이야기로 바꾸는 모습이 정말 의심스러웠어요. 다음날 기술 검토 회의에서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 제공한 초기 설계 데이터를 검토하던 중 우리 시스템 엔지니어 마이클 브라운이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일부 성능 수치가 기존에 공개된 KF-21 스펙과 미묘하게 다르다는 거였어요. 특히 레이더 탐지 거리와 미사일 탑재량 부분에서 차이가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박민수 수석이 대답하더군요. 공동개발 버전은 기존 KF-21과는 다른 사양으로 개발될 예정이라고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 향상된 성능을 목표로 한다는 설명이었어요. 그럴듯한 답변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 주 내내 비슷한 일들이 계속됐어요. 한국팀이 제공하는 기술 자료들이 어딘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중요한 부분에서 항상 추후 제공하겠다는 답변이 나왔고 구체적인 수치나 알고리즘은 보안상 제한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군사 기술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뭔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감추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저녁 국방부 내부 브리핑에서 정말 충격적인 정보를 들었어요. 정보부 담당관 제임스 톰슨이 한국팀의 숙소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보고했거든요. 심야 시간에 외부인들과 접촉한 정황이 있고 특히 한국 정보기관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들과 만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였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설마 한국이 처음부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톰슨이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했어요. 한국팀의 컴퓨터에서 우리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었고 복호화를 시도해본 결과 정상적인 기술 자료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는 거였어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 분석 중이지만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로버트 차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처음부터 우리를 속일 계획이었다는 뜻이라고요. 공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우리 기술을 빼내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거였어요. CIA 분석관 데보라 화이트도 가세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독자적인 방산 수출 급증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어요. 우리와 협력하면서 핵심 기술을 흡수한 뒤 자체적으로 완성해서 제3국에 수출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였죠.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한국이 처음부터 우리를 기만할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지난 일주일간 느꼈던 여러 가지 이상한 징후들을 생각해보니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정말 한국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반대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면 소중한 파트너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어느 쪽이든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미 공동개발 전투기의 첫 번째 통합 시스템 테스트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시작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팀이 제공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와 우리 항공전자 시스템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발생했거든요. 저는 처음에 단순한 호환성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스템을 합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반적인 문제일 거라고 여겼어요. 하지만 우리 수석 시스템 엔지니어 스티브 메슨이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오더니 이건 단순한 버그가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한국 측 데이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거였어요. 시뮬레이션 룸으로 들어가 직접 확인해봤는데 정말 심각했습니다. 가상 조종석에서 조종사가 기본적인 비행 명령을 입력하는 순간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되어버렸어요. 레이더 화면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리고 엔진 제어 시스템도 반응을 멈췄습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조종사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치명적인 오류였어요. 박민수 수석이 급히 달려와서 뭔가 당황한 모습으로 자신들의 노트북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말로 다른 엔지니어들과 급하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 표정을 보니 이들도 예상치 못한 문제에 당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면 애초에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후 2시쯤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우리 쪽 데이터 분석팀이 긴급 보고서를 들고 왔거든요. 한국 측에서 제공한 비행 제어 알고리즘에 의도적으로 삽입된 것으로 보이는 오류 코드가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한국이 의도적으로 잘못된 데이터를 제공한 건가요? 스티브가 더 자세한 분석 결과를 설명해줬어요. 문제가 된 코드 부분을 보니 누군가 일부러 시스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정교한 조작은 고도의 전문 지식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즉, 한국 측 엔지니어들이 의도적으로 이런 함정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었어요. 그 순간 박민수가 다가와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마도 양측 시스템 간의 프로토콜 차이 때문에 생긴 문제일 것이라고요. 며칠만 시간을 주면 수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말이 전혀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발견한 증거들을 보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오후 4시에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어요.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들과 네바다 현지팀이 연결된 회의에서 로버트 차관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기술적 사보타주라고요.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우롱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하게 비난했어요. 공군 참모총장 스미스 장군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즉시 한국팀을 본국으로 송환하고 모든 협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였죠. 하지만 국무부 담당관 리처드 클라크는 신중론을 폈어요. 성급한 판단은 금물이라면서 한국 정부와 직접 소통해서 해명을 들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외교적 파장을 고려하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어요. 저는 그 회의에서 정말 곤란한 위치에 서게 됐어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했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무엇을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한국팀이 정말 의도적으로 우리를 속인 건지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 문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봤어요. 지난 2주간의 모든 상황들을 되돌아보니 한국팀의 행동에 일관성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어요. 중요한 기술 자료를 계속 미루고 핵심 알고리즘은 보안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늘 벌어진 이 심각한 시스템 오류까지 생각해보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다음날 아침 박민수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상당히 굳어있더군요. 어제 일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면서 절대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어요. 한국 본사에서 긴급히 수정 패치를 보내왔다면서 오늘 중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한국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그들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시스템 오류가 의원들 사이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고 군사위원회 긴급 청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은 공화당 마이크 터너 의원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방청석에는 기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분위기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터너 위원장이 망치를 2번 내리치며 청문회를 시작했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들과 함께 증인석에 앉아있던 저를 향해 그가 던진 첫 번째 질문부터 날카로웠어요. 데이비 차장, 납세자들의 혈세 340억 달러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가
한국의 고의적인 방해, 공작으로 실패 위기에 처했다는 게 사실이냐고 따져 물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신중하게 대답하려고 했어요. 현재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성 여부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터너 위원장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조사 중이라니 이미 충분한 증거가 나왔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의원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 온건한 성향으로 알려진 그조차 이번만큼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거든요. 미국의 최첨단 군사기술이 한국에 넘어갈 위험성은 생각해봤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우리가 F-35의 핵심 기술까지 공유하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당할 줄은 몰랐다고 개탄했어요. 공화당 마이클 월츠 의원은 더욱 격앙되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쳐서 중국에 팔아넘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이미 한국산 무기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바보같이 속고만 있다는 거였죠. 그의 말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기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적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로 칸나 의원이 더 구체적인 수치를 들며 압박해왔어요.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에 투입된 예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중에서 한국 측에 직접 지원된 금액은 얼마인지 하나하나 따져 물었거든요. 저는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현재까지 총 68억 달러가 투입됐고 그중 15억 달러가 한국 측 기술 개발비로 지원됐다고 답해야 했습니다. 로 칸나 의원이 즉시 반박했어요. 15억 달러면 소형 항공모함 한 척을 건조할 수 있는 돈이라면서 그 돈으로 한국이 우리를 배신할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공화당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더욱 신랄했어요. CI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이미 자체 개발한 KF-21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술을 도용한 증거 아니냐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호구가 된 것이고 한국은 무임승차를 한 거라고 격분했어요. 청문회가 진행되는 3시간 동안 저는 계속 변명과 해명에 급급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단순한 기술적 오류였다는 것이고 양국 간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답변했어요. 하지만 의원들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공화당 마이클 게이츠 의원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어요. 그럼 차장은 여전히 한국을 믿고 있다는 말이냐고 물으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진 공무원이 이 정도로 순진해도 되는 것이냐고 조롱했거든요. 방청석에서 킬킬 웃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저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니 기자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었어요. 마이크와 카메라가 제 얼굴 앞에 들이밀어졌고 질문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한국 정부에 속았다는 기분이 어떠냐? 책임지고 사임할 생각은 없냐? 앞으로 한국을 어떻게 믿고 일할 수 있겠냐는 공격적인 질문들 뿐이었어요. 저는 노코멘트를 외치며 가까스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CNN과 폭스뉴스는 하루 종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한국의 배신, 미국 국방부의 무능, 340억 달러 낭비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한국 배신이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온갖 음모론과 혐오 발언들이 난무했어요.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받은 전화 한 통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로버트 차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어요. 목소리부터 차가웠습니다. 데이빗, 이 프로젝트는 이제 정치적으로 생명이 다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의회에서 예산 삭감을 위협하고 있고 대통령까지 불쾌감을 표시했다는 거였죠. 뭔가 극적인 변화가 없는 한 프로젝트 중단은 시간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어요. 기술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치적인 분노는 어떻게 달랠 수 있을까요? 한국에 대한 미국 내 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과연 협력을 계속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잠 못 들던 그날 밤 11시 30분 제 집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났을 때 처음에는 누가 이런 늦은 시간에 찾아왔나 싶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더군요. 하나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고 다른 하나는 중간 키의 건장한 체격이었어요. 둘 다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 큰 남자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CIA 동아시아 담당 부국장 제임스 패커슨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찾아왔다고 했거든요. 옆에 건장한 남자는 작전부 팀장 마크 레이놀즈라고 했어요. 이런 시간에 집까지 찾아온다는 건 정말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해서 소파에 앉히고 커피를 끓여드렸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더군요. 패커슨이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말했어요. 한국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데이비 씨가 모르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기관에서 6개월 전부터 한국 측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CIA가 벌써부터 한국을 감시하고 있었다니요. 패커슨이 파일을 넘기며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미국 내 한인 과학자들과 접촉한 기록, 방산업체 임직원들의 수상한 이동 경로,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한국 측에서 중국 정보기관과 비밀 접촉을 가진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였어요. 사진까지 있더군요. 베이징의 한 호텔에서 한국 국정원 간부와 중국 MSS 요원이 만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레이놀즈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이 이번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의 핵심 기술을 빼낸 뒤 그 일부를 중국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특히 F-35의 스텔스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미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대중국 전략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어요. 패커슨이 제게 직접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와 협력해서 한국 측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달라는 거였어요. 물론 공식적인 프로젝트 진행은 계속하되 은밀하게 한국 팀의 모든 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달라는 요청이었죠. 제가 프로젝트 책임자라는 위치를 활용하면 한국 측의 내부 정보에 접근하기가 쉬울 거라고 설득했어요. 저는 정말 곤란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팀원들을 감시하고 배신하는 기분이 들어서 불편했어요. 특히 박민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친분도 쌓인 상황이었거든요. 레이놀즈가 더 구체적인 임무를 설명했어요. 한국팀이 미국에서 접촉하는 모든 인물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들이 주고받는 기술 자료의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보고하라는 거였어요. 가능하다면 한국팀 내부의 대화 내용도 녹음해서 전달해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소형 녹음 장비까지 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패커슨이 마지막으로 당근을 제시했어요. 만약 이번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제가 국방부 내에서 큰 승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거였어요. 반대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한국 프로젝트 실패의 책임을 제가 모두 져야 할 수도 있다는 암시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는 전형적인 정보기관 스타일이었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을 배신할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CIA가 너무 의심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증거들은 상당히 구체적이었어요. 특히 중국과의 비밀 접촉 장면은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한국팀을 다시 보니 이상하게 모든 게 의심스러워 보이더군요. 박민수가 다른 팀원들과 한국말로 대화할 때마다 혹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됐어요. 점심시간에 그들이 따로 모여서 식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슨 비밀스러운 계획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주 목요일 한국팀이 새로운 기술 자료를 제출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CIA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복사해서 패커슨에게 전달한 거예요. 제 양심이 찔렸지만 만약 정말 한국이 미국을 속이고 있다면 이를 밝혀내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패커슨으로부터 충격적인 연락이 왔어요. 한국팀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가 고의적으로 조작된 가짜 데이터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이제 한국의 배신은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 됐다면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서서 인천행 비행기를 탔는데 13시간의 긴 비행 동안 계속 생각이 복잡했거든요. CIA 패커슨의 지시는 간단했어요. 한국 현지에서 직접 카이와 한화 시스템의 실제 생산 현황을 점검하고 가능하면 그들이 숨기고 있는 진짜 기술 수준을 파악하라는 거였죠. 특히 중국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현지에서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주한미군 연락장교 톰 앤더슨 중령을 만났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보통은 이런 공식 방문 때 예의상이라도 환영 인사를 하는데 톰 중령의 표정이 상당히 굳어있더군요. 차 안에서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최근 한국 내 반미 정서가 꽤 높아졌다고요. 특히 공동개발 프로젝트 관련 미국 의회 청문회 소식이 전해진 이후로 한국 언론과 여론이 상당히 비판적이라고 했어요. 오산기지로 향하는 길에 그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협력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무진 사이에서는 미국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는 거였어요. 특히 미국이 한국 기술을 탈취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CIA에서 들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었어요. 오산기지 내 VIP 숙소에 짐을 풀고 난 후 저는 한국 측 연락 담당자인 카이의 이정훈 부장을 만났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중하긴 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인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거든요. 요즘 양국 간에 오해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안타깝다면서 서로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이 사천 공장을 방문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현대적인 시설이었거든요. 특히 KF-21 조립 라인을 보는 순간 이게 정말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전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인상적이었어요. 로봇 팔들이 정밀하게 부품을 조립하고 품질 검사 시스템도 독일이나 미국 못지않게 첨단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는 계속 제약이 있었어요. 핵심 기술 구역은 보안상 출입이 통제된다고 했고 구체적인 성능 데이터나 설계 도면은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이정훈 부장이 안내하는 내내 뭔가 의도적으로 특정 구역들을 피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공장 근처 식당에서 한국식 정식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분위기가 점점 미묘해지더군요. 이정훈 부장이 갑자기 직설적으로 물어봤거든요. 미국이 정말 한국과 동반자 관계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기술만 빼가려는 건지 솔직히 궁금하다고요. 최근 워싱턴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한국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서운함을 표현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CIA의 지시로 그들을 감시하러 온 건데 오히려 그들이 미국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오후에 한화시스템 판교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는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연구소장 김창수 박사가 저를 맞이하며 한 말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최근 미국 측에서 우리가 제공한 기술 자료들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당황스럽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협력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의심만 받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는 동안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여기서 보는 기술 수준은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거든요. AESA 레이더 개발실에서 본 장비들은 미국의 레이시온이나 노스로 그루만에서 만드는 것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부 분야에서는 더 앞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김창수 박사가 제게 보여준 성능 테스트 영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레이더가 200km 밖의 스텔스 표적을 정확히 포착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F-22나 F-35도 탐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가진 나라가 왜 굳이 미국을 속이려고 할까요? 그날 저녁 오산기지로 돌아와서 톰 중령과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가 들려준 현지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한국군 내부에서도 미국과의 협력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였어요. 일부는 여전히 동맹 관계를 중시하지만 다른 일부는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했어요. 톰 중령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데이빗,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2년간 근무하면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속이려고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이 자신들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서운함이 크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펜타곤 제 사무실에서 받은 전화 한 통이 모든 걸 바꿔버렸어요. 오전 8시 15분,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 윌리엄 하트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거든요.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데이빗,
지금 당장 비링 지하 2층 보안회의실로 오라고 지시했어요. 최고기밀 등급의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하 2층은 평소에도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곳이었는데 이런 급작스러운 소집은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보안문을 통과해서 회의실에 들어서니 이미 10명 정도의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트 차관 외에도 CIA 부국장 패커슨, NSA 담당관, 국방부 작전본부장까지 모여있더군요.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하트 차관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우리 내부에 한국과 연결된 스파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지난 2주간 한국 측에 흘러간 기밀 정보들을 역추적해본 결과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됐다는 거였죠. 특히 제가 한국 출장 중에 접근한 정보들이 그들에게 미리 전달되어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국 국정원이 미국 내 고위 관료 중 누군가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는 통신 기록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암호화된 메시지 내용을 해독해본 결과 프로젝트 관련 기밀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스파이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조직적인 공작이라고 강조했어요. NSA 담당관 마크 윌슨이 충격적인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한국이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도 비밀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거였어요. 모스크바의 한 호텔에서 한국 방산업체 임원과 러시아 국방부 관계자가 만난 사진까지 공개했거든요. 이제 한국의 배신은 의심이 아니라 확실한 사실이 됐다고 단언했어요.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작전본부장 제임스 콜린스 장군이 극비 작전 계획을 발표한 거였어요. 한국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제공한 핵심 기술들을 회수하고 동시에 그들이 개발한 독자 기술을 확보하는 작전이라고 했습니다. 코드네임은 오퍼레이션 리클레임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주요 연구원들을 미국으로 유인해서 핵심 정보를 빼내고 필요하다면 강제로라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이건 동맹국에 대한 명백한 적대 행위 아니었나요? 콜린스 장군이 제게 직접 지시했습니다. 데이빗, 자네가 이 작전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 팀과의 기존 신뢰관계를 활용해서 그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라는 거였죠. 특히 박민수 같은 핵심 인물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유도하라고 했습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암시까지 했어요. 패커슨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어요. 다음 주에 예정된 워싱턴 기술 세미나에 한국 연구진들을 대거 초청하라는 거였어요. 그들이 미국 땅에 발을 디디는 순간 우리가 원하는 모든 정보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출국을 막고 강제로 신문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이건 납치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하지만 회의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계획에 동의하고 있었고 저 혼자서 반대 의견을 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트 차관이 마지막으로 경고했어요. 이 작전은 최고 기밀이며 외부에 누설되는 순간 국가반역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도 절대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어요. 제가 이제 완전히 이 음모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 제니퍼에게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딸 에밀리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잘거리며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우리를 배신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다음 날 박민수에게 전화를 걸어서 워싱턴 세미나 참석을 제안했을 때 그의 목소리에서 의외의 반응이 나왔어요. 정말 기쁘다면서 꼭 참석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미국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죄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며칠 후 저녁 박민수를 비롯한 한국 연구진 6명이 기술 세미나를 마치고 귀국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저는 그들을 배웅하러 공항까지 나갔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콜린스 장군과 패커슨이 계속 압박했지만 결국 강경작전은 실행되지 않았거든요. 박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양국 간 기술 협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찬 말을 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미국을 배신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공항 보안 요원들이 우리 쪽으로 몰려오더군요. 처음에는 일상적인 보안 검색인 줄 알았는데 그들의 움직임이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 연구진들을 에워싸며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는데 평소보다 훨씬 엄격하고 공격적인 태도였습니다. 박민수가 당황하며 저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아느냐고요. 저도 상황을 파악할 수 없어서 보안 요원에게 문의했는데 그가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지시에 따라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한국 연구진들은 별도의 심사실로 분리 이동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어요. 혹시 콜린스 장군이 말했던 그 작전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급하게 제 휴대폰으로 패커슨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계속 꺼져 있더군요. 하트 차관 사무실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계획적으로 저를 따돌린 것 같았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이 심사실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절망감을 느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심사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공항 보안 책임자가 와서 말하더군요. 국가 기밀과 관련된 사안이라 더 이상 대기할 필요 없다고요. 집에 돌아가라는 지시였습니다. 새벽 1시쯤 되어서야 박민수로부터 간신히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더군요. 자신들이 FBI와 국토안보부 요원들에게 3시간 동안 신문을 받았다고 했어요. 주로 한국의 대중국 기술 유출 의혹과 관련된 질문들이었다는 거였죠. 특히 중국 방산업체와의 접촉 여부를 계속 추궁받았다고 했습니다. 박민수가 가장 충격받은 건 따로 있었어요. 신문 과정에서 미국 요원들이 한국 내부의 극비회의 내용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누군가 한국 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죠. 그들은 박민수에게 미국에 남아서 협력하라고 제안했지만 그가 거부하자 위협적인 태도로 돌변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연구진 중 2명이 출국 금지 명단에 올라갔다는 거였어요.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인물로 분류되어서 당분간 미국을 떠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억류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급히 펜타곤으로 달려가서 하트 차관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그가 태연한 표정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제가 항의하자 오히려 그가 되물었어요. 데이빗, 자네는 어느 편인가라고요. 미국의 국익을 위해 일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을 위해 일하는 건지 분명히 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동맹국 연구진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고 반박했더니 하트 차관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동맹이라는 건 서로 신뢰가 있을 때 성립하는 거라고요. 한국이 먼저 신뢰를 저버렸으니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그 오후 한국 대사관에서 긴급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자국민에 대한 부당한 억류라면서 즉시 출국을 허용하라고 요구했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며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출국할 수 없다는 거였죠. 그날 밤 박민수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번엔 정말 절망적인 목소리였어요. 한국 정부로부터 긴급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미국과의 협력을 즉시 중단하고 공동개발 프로젝트도 전면 재검토한다는 거였어요. 이제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중국 및 러시아와 별도의 방산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는 거였어요. 미국이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찾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저는 즉시 펜타곤 지하보안연구실에서 혼자 야근하며 한국 측이 제출했던 모든 기술 자료들을 다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와 그의 동료들이 억류당한 지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팀이 제공한 블랙박스 데이터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CIA에서 가짜라고 했던 그 자료들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처음 몇 개 파일은 정말 이상했어요. 비행 제어 알고리즘 부분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고 성능 데이터도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파다 보니까 뭔가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오류들이 너무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다는 거였죠. 새벽 3시쯤 되어서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한국팀이 제출한 자료 중에 숨겨진 암호화 레이어가 있었던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잘못된 데이터처럼 보이지만 특정 키로 복호화하면 완전히 다른 내용이 나오는 구조였어요. 이건 고도의 정보 보안 기법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박민수가 마지막 날 제게 건넨 USB를 확인해 봤어요.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프레젠테이션 파일들만 들어있는 것 같았는데 메타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숨겨진 파티션이 있더군요. 그 안에서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팀의 진짜 기술 수준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특히 KF-21의 실제 성능은 공개된 사양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2.1, 작전 반경 1200km,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스텔스 성능이었어요. 레이더 반사 면적이 F-35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달한다는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의 독자 개발 현황이었어요. 미국과의 공동 개발과는 별도로 완전히 다른 차세대 전투기를 비밀리에 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코드네임 X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성능이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초음속 순항 능력, 6세대 전투기 수준의 AI 조종 시스템, 그리고 핵심적으로 미국 기술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순수 독자 기술이었어요. 새벽 4시가 넘어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미국을 속이려던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이 한국의 기술을 탈취하려 한다는 걸 미리 간파하고 가짜 데이터로 진짜 기술을 보호하려 했던 거였어요. CIA가 발견했다던 조작된 데이터는 사실 한국의 방어막이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전략적 판단이었어요. 숨겨진 문서들을 보니까 한국 정부와 방산업체들이 이미 2년 전부터 미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왔어요. 미국이 공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한국 기술을 흡수한 후 일방적으로 프로젝트를 중단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던 거였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중 전략을 구사했던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협력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핵심 기술은 절대 공개하지 않는 전략이었어요. 게다가 미국 내부의 누군가가 한국에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였어요. 그런데 그게 CIA나 NSA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이 미국 관료를 매수한 게 아니라 미국 내 양심적인 관료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했던 거예요. 미국의 기술 탈취 계획을 미리 경고해 준 거였죠.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저는 완전히 잘못된 정보에 기반해서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배신자가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였습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기술 탈취 시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한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트 차관이나 패커스는 이미 기존 계획에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었고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한국의 스파이로 의심할 수도 있었어요. 그날 오후 박민수에게서 간신히 연락이 왔어요. 여전히 출국 금지 상태였지만 한국 정부에서 변호사를 파견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제게 한 말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데이빗, 우리는 정말 미국과 진심으로 협력하고 싶었다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사실을 말해주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장소에서 증거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백악관 상황실에서 열린 국가안보회의가 제격이라고 여겼죠.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한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정말 살벌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탄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는 회의였어요.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이 먼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공동개발 프로젝트 철수를 선언했고 이미 투입된 68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회수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어요. 더 심각한 건 한국이 중국, 러시아와 별도 협력을 체결하면서 동북아시아 전략 균형에 심각한 변화가 생겼다는 거였죠. 대통령이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완전히 배신했다면서 이런 동맹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했어요. 즉시 한국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해봐야 한다고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제가 새로 발견한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고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지난 일주일간 분석한 모든 자료를 꺼냈어요. 한국의 진짜 기술 수준, 그들의 방어적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 내부에서 기술 탈취를 계획했다는 증거까지 모두 공개했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대통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한국을 잘못 의심하고 있었다는 말이냐고요. CIA 국장 윌리엄 번스가 즉시 반박했어요. 그런 자료들은 한국이 조작한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데이빗이 한국의 정보 조작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어요. 미국 내부 문서들과 대조 분석한 결과 한국의 정보가 모두 정확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특히 CIA와 국방부 일부 세력이 계획했던 기술 탈취 작전 문서까지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무장관 블링컨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동맹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비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이 분노하며 소리쳤어요. 그럼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는 거냐면서 우리 정부 내부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냐고 했습니다. CIA 국장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오후 2시에 긴급 재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번에는 FBI와 NSA 전문가들까지 참여해서 제가 제시한 증거들을 독립적으로 검증하기로 했어요. 6시간의 철저한 분석 끝에 충격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가 발견한 모든 정보가 사실이었던 거예요. 한국은 처음부터 미국의 기술 탈취 시도를 간파하고 있었고 자국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차원에서 가짜 데이터를 제공했던 겁니다. 저녁 8시에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관계 정상화를 위한 특사를 파견하기로 했어요. 동시에 프로젝트 재설계를 통해 진정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다음 날 한국 정부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미국의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공동개발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이미 독자 개발에 전념하기로 결정했고 향후 미국과는 제한적인 협력만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개발한 XE 프로토타입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는 거였어요. 성능도 놀라웠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와 비슷한 수준이었고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뛰어났어요. 한국이 혼자서도 충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습니다. 박민수와 그의 동료들은 결국 한 달 만에 석방되어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데이빗, 우리는 정말 미국과 함께 꿈을 이루고 싶었는데 너무 안타깝다면서 하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야겠다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해 말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중단됐습니다. 미국은 독자 개발로 방향을 틀었지만 이미 잃어버린 시간과 비용은 되돌릴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소중한 파트너를 잃은 손실이 가장 컸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국 프로젝트 68억 달러 실패의 진짜 원인이라는 제목의 특종 기사가 나왔는데 익명의 정부 고위 관계자가 제공한 내부 문서들을 토대로 작성된 거였어요. 기사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일방적으로 의심하고 압박한 결과 동맹 관계가 파탄났다는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거든요. 오전 8시에 출근하자마자 비서 레베카가 급하게 달려와서 말하더군요. 의회에서 난리가 났다고요. 공화당과 민주당 할 것 없이 모든 의원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특히 하원 군사위원회 터너 위원장이 즉시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했습니다. 점심시간 즈음 시에는 속보가 나왔어요. CIA 부국장 패커슨이 사임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정보담당 차관 하트도 해임됐다는 소식이 이어졌어요. 이제 책임 추궁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휘둘러지기 시작한 거였죠. 오후 2시에 로버트 차관이 긴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있더군요. 데이빗, 자네도 알겠지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어요. 의회에서 프로젝트 관련자 전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자네의 역할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폭스뉴스에 출연한 공화당 마이클 월츠 의원이 정말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납세자들의 혈세 68억 달러를 날린 무능한 관료들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특히 한국 편을 들었던 일부 관료들에 대해서는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소리쳤어요. 제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말인지는 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였어요. 미국의 일방적인 기술 탈취 시도와 자국민, 억류 등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국제사회에 진실을 알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정식 의제로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이제 국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외교 참사가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오후에 열린 국무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과의 관계 회복 전망은 어떤지, 책임자 처벌 계획은 있는지, 앞으로 다른 동맹국들과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등등 공격적인 질문들 뿐이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답변을 회피하기 급급했어요. 그 주 금요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주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어요. 방청석에는 지난번보다 훨씬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의원들의 표정도 더욱 살벌했습니다. 터너 위원장이 망치를 내리치며 시작한 첫 마디부터 날카로웠어요. 데이빗 차장, 자네는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하고 따져 물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당시에는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판단을 했지만 나중에 추가 정보를 발견하고 수정된 보고를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애덤 스미스 의원도 이번만큼은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68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손실의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한다면서 잘못된 판단을 한 관료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웠던 건 공화당 앨리스 스테파닉 의원의 질문이었어요. 자네가 한국 편을 든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히 말하라고 따져 물었거든요. 혹시 개인적인 이익이나 로비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서니 기자들이 또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질문들이 더욱 악의적이었어요.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았느냐? 사임할 생각은 없느냐? 68억 달러 손실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공격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겨우 차에 올라타고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 제니퍼와 딸 에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뉴스에서 제 이름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물어본다고 에밀리가 말했어요. 아빠가 정말 나쁜 일을 한 거냐고 순진한 목소리로 물어보는 딸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상원에서도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직접 저를 불러서 이 모든 사태에 대한 최종 브리핑을 받고 싶다고 했어요. 국방장관 오스틴과 국무장관 블링컨도 함께 자리했는데 분위기는 정말 무거웠습니다. 대통령이 책상에 쌓인 보고서들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데이빗, 지난 4개월 동안 이 프로젝트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는지 아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언론은 매일 정부 무능론을 쏟아내고 있고 의회는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난리를 피우고 있다는 거였어요. 무엇보다 한국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됐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기회에 모든 진실을 명확히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각하, 이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은 한국의 배신이 아니라 우리의 오만함이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우리를 속이려던 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탈취하려 한다는 걸 간파하고 자신들을 보호하려 했던 것뿐이라고 설명했어요. 대통령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으며 물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CIA와 국방부에서 보고한 내용들이 모두 틀렸다는 말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미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라고 답했어요. 국방장관 오스틴이 심각한 표정으로 개입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실제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건가 하고 물었거든요. 저는 지난 몇 달간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설명했어요. 한국의 X2 프로젝트는 이미 우리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 자율 비행 시스템과 초음속, 순항 능력 부분에서는 확실히 우리를 앞질렀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국무장관 블링컨이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였어요. 이미 그들은 중국, 러시아와 별도 협력을 체결했고 우리에 대한 신뢰도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변했어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관계 회복은 어려울 것 같다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보여준다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이 가장 궁금해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그럼 이 68억 달러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프로젝트 책임자로서 저에게도 분명 책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국을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으려던 우리 시스템 전체의 문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대통령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했어요. 데이빗, 자네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자네의 사직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주 금요일 제출한 사직서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썼어요. 한국은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과소평가했을 뿐입니다. 진정한 동맹 관계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기본을 잊고 있었습니다. 2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X2가 정식으로 양산에 들어간다는 뉴스였습니다. 성능도 기대 이상이었어요. 최고 속도 마하 2.5, 스텔스 성능 F-35 수준, 그리고 완전 자율 비행까지 가능한 6세대 전투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5개국에서 도입 의사를 밝혔다는 거였어요. 그해 연말 우연히 박민수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국제항공 우주 컨퍼런스에 한국 대표단 자격으로 참석한 거였어요. 그를 보자 반가우면서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와서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데이빗,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었다고요. 덕분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오히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커다란 교훈이었던 것 같아요. 강대국의 오만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진정한 협력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은 독자 개발에 성공했고 미국은 소중한 파트너를 잃었지만 적어도 우리는 협력의 진짜 의미를 배울 수 있었어요.